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공학 문혜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객체의 지향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객체의 지향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객체의 지향을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객체의 지향이다. 객체가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객체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관련된 동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객체 지향이란 실세계의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속성과 그 다음에 메소드가 결합된 형태의 객체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객체다 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사람, 또 책, 환자, 의사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객체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환자의 속성이다 그러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병명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다 이렇게 이제 발음상 이제 몇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객체 지향 설계다. 그러면 이런 기술력, 객체 지향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실세계를 분석합니다. 실세계를 분석한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죠. 병원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라. 그럼 병원에 뭐가 있지? 환자가 있군, 의사가 있군, 간호사가 있군,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군. 환자에서 속성은 뭘 뽑아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실세계를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또 기호 이런 것들을 적용한 방법론이다 라는 거고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명령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독립된 단위, 객체들의 목록, 객체 이런 객체들의 목록으로 보고 이런 객체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말을 합니다. 자,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객체,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데이터, 자, 데이터에서 동작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작의 이제 연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와 연산을 결합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모듈이다. 모듈이라는 개념 앞에서 배웠죠. 소프트웨어를 나눈 하나의 단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자료 구조, 수행되는 함수를 가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다 라는 거고, 여기서 메소드다 라는 단어가 나왔죠. 메서드다 또는 메소드다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메소드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함수다 라고 해주면 돼요. 함수다 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이제 함수다 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실행해야 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정의한 것을 우리는 메서드다라고 그러고,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메소드, 메시지 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마디로 메서드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다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럼 클래스는 뭐냐? 하나 이상의 이제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적인 특성을 표현한 것을 클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레벨별로 나누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클래스가 틀려. 그런 이제 농담도 하고 하죠. 그래서 유사한 객체들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그러고, 객체들이 갖는 속성, 연산 이런 정의를 하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의 틀이 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고, 객체는
클래스에 정의된 요소들의 실체다라고 그랬어요. 자, 봐볼까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되죠? 붕어빵 틀은 클래스다라는 거죠.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 이 클래스 안에서 뭐가 탄생이 되죠? 붕어빵이 나오죠. 붕어빵은 객체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객체의 틀이 되는 것은 클래스가 되고 객체는 클래스 속에서 정의된 요소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있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안에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속성은 체력, 만화, 물리, 공격력, 주문력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는 것이고 메서드다라는 것은 어떤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함수다라는 거죠. 뛰는 함수, 회전하는 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는 명칭을 붙여. 용어가 좀 많이 나오죠? 인스턴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볼게요. cat은 animal.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nimal이라는 함수를 실행한 결과, 나온 결과를 cat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cat은 이제 객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객체다. 근데 또 어떻게도 말을 할 수가 있냐면 cat은 애니멀의 인스턴스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다라는 말은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객체인지 관계 위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at은 객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애니멀의 인스턴스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는 여러분이 명령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지시하는 명령어다.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뭐 청소해, 빨리 해, 더 해, 빼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자, 객체 지향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요. 용어들을 이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객체 지향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기법이다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캡슐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약을 이렇게 캡슐에다가 넣어서 주는 때가 있었어요. 알약을 딱 주면은 다른 약국에 가서 이 알약이 뭐예요? 그러면 진통제예요. 수면제예요. 이렇게 알려주지만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갈아가지고 캡슐에 넣어서 놔두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속에 무슨 약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죠. 이걸 캡슐을 까고 성분 조사를 해야지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객체의 내부 구조와 실체를 분리를 해가지고 내부의 조그만 변경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캡슐화를 합니다. 영향을 최소화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신들의 인터페이스는 이제 외부에 널리 알려요. 이게 다른 객체들은 이 객체가 이 일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수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통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화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세요? 정보 은닉을 생각하고 프로그램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은 이미 정의된 상위 클래스에 대한 속성. 자, 상위 클래스, 부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된 그거를 그대로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럼으로써 다시 그거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의 재사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화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추상화는 이제 여러분이
간략화시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3살짜리한테 퀴즈 게임, 동물 알아맞추기 게임을 한다. 그럼 여러분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럼 뭘 먼저 그리겠어요? 코가 긴 동물 하면 여러분이 3살짜리가 아마 코끼리라고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코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귀가 이렇게 생겼고 눈은 2개고 또 다리는 4개고 이런 모든 건 특징적인 것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게 추상화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상세 내역을 없애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중요한 측면을 주목해서 상세 내역을 없애나가는 과정, 이게 추상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또 여러분이 자동차에서 시동을 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 거는 방법. 네, 그죠? 스마트 키를 누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스마트 키만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문도 열어야 되고 의자 간격도 조절해야 되고 높이도 조절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소가 있지만 딱 하나 가장 핵심적인 거 그죠? 스마트 키를 누른다. 시동 버튼을 누른다. 시동 버튼을 누른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에 핵심을 두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이다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자, 지금부터 오픈하세요. 그래서 오픈.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현관문을 오픈하는 사람, 필통을 오픈하는 사람, 지갑을 오픈하는 사람, 가방을 오픈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픈하세요. 다 오픈이잖아요. 오픈하는데 목적어가 다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형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객체에 대한 기법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입니다. 객체 지향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자, 이제 나누는 거죠. 요구된 문제, 또 관련된 모든 클래스, 속성, 연산, 관계 이런 것들을 정의해가지고 모델링하는 작업인데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시스템에서 이제 객체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객체가 있겠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객체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세모는 모두 1이 모여, 네모는 1이 모여, 동그라미는 1이 모여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들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객체 지향 분석의 방법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지향 분석 방법론을 제시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럼바우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럼바우. 럼바우가 말한 객체 지향 분석은 무엇이냐.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객체 모델링, 두 번째 동적 모델링, 세 번째 기능 모델링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요. 객체 모델링이다 라고 하면 객체, 속성, 연산 이런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를 했고 뭐를 이용을 하느냐 객체 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정보 모델링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이다. 이거는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객체들 사이에 어떤 제어 흐름, 상호작용, 연산 순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상태도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기능 모델링이다. 그러면 이제 자료 흐름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프로세스들 간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 과정을 표현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순서는 입출력을 결정을 하고 기능 모델링에 있어서 설계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입출력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제약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 최소화 과정을 거치는 게 기능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객체 지향 분석 기법이 딱 럼바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 중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자, 코드 요던의 객체 지향 분석 기법은 뭐냐면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객체의 행위를 모델링하는 분석 기법이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 객체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상속과 집단화 관계로 표현을 하는 이런 기법이 되고 모델링 표기법, 분석 모형의 개발 지침이 상대적으로 이제 간단하다. 다른 거에 비해서 간단해서 배우기 쉽다라는 거고 하향식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부치의 객체 지향 분석 방법도 있는데 다양한 자동화 도구들의 지원을 받고 미시적 개발 프로세스와 거시적 개발 프로세스를 모두 사용하는 분석 방법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콥슨의 객체 지향 분석입니다. 시스템의 사용자 그들의 전체 책임을 식별하는 거고 이 방법은 유즈 케이스를 사용자 사례죠. 유즈 케이스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된 기법은 고객 명세의 평가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나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이런 분석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도 되고요. 럼바우는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객체 지향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 생성된 설계 모델, 또 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코딩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설계를 했고 이제는 여기서 구현을 하는데 구현하는 단계를 우리는 코딩한다, 프로그램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하는데요.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 걸까? 자, 새로운 개념의 이제 모듈의 단위를 우리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객체 단위로, 객체 단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이 객체라는 하나하나 쪼개진 단위, 이걸 객체라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 가까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쉽고 또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에는 먼저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A다. 그 다음에 액터. 이런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지원하는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기반 언어에는 쿨루와 같이 객체의 클래스의 개념을 지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얘는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객체의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지향성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객체와 다음에 클래스와 상속 이런 개념을 모두 지원하는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종류에는
스몰톡, 씨뿔뿔, 오브젝티브 C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이제 객체지향 테스트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는 구현을 한 다음에는 뭐를 하죠?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테스트는 먼저 클래스 테스트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구조조 기법에서 단위 테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과 같은 개념이다. 캡슐화된 클래스, 객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입니다. 통합 테스트는 객체와 객체를 결합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켜 가면서 검사하는 테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였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을 잘 진행이 되었나 라는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적합하게 모두 통합이 되고 또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이거를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분석과 설계를 나온 것을 모델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하는 언어, 객체지향의 모델링 언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정한 도형과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고요. 9개의 다이어그램 중심의 표기법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유즈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스테이트, 액티비티, 컴포넌트, 그 다음에 디벨로프먼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요. 이러한 이 9가지 다이어그램은 객체지향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산출물들을 가시화하고 보여주고 또 명세화하고 문서화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한 모델링 언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유즈가 뭐죠? 사용자죠. 케이스가 뭐죠? 사례죠. 그래서 사용자 사례 다이어그램이다. 누구 중심이냐면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러분한테 어떤 기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사용자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려면 가장 간단하게 1번 전원을 킨다. 2번 자, 버튼을 누른다. 3번 전원을 끈다. 이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뭐를 한다. 사용자 사례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 액터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 사례니까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액터는 이제 시스템의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는 시스템에 대한 범위,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 어떤 사례가 있느냐, 전원을 켠다,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액터, 사용자, 그 다음에 관계,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을 한다. 그러면 레스토랑이라는 상황이 있고 고객이다, 종업원이다, 요리사다. 이게 이제 누가 되는 거죠? 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문한다, 식사한다. 이런 게 뭐가 되나요? 유즈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액터와 유즈 케이스 간의 관계가 있겠죠? 이런 걸 표현을 한다. 고객의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합니다. 식사합니다.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주문을 접수받습니다. 주문 내역을 요리사에게 전달합니다.
음식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요리사의 입장에서는 요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네, 음식을 요리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use case다라는 거죠. 정해진 도형, 또 정해진 관계를 통해서 기호를 통해서 이제 표기하는 기법이다. 자, 여러분 알겠죠? 액터 이런 그다음에 뭐뭐 하는 거 use case 이들 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 어디에요?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이라는 시스템의 범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 요소가 뭐였어요? 시스템의 범위, 레스토랑이라는 거, use case, 식사한다, 주문한다, 액터, 고객, 종업원, 요리사 이런 거 그들만의 관계를 이제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관계는 다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일반화 관계, 의존 관계. 의존 관계는 다시 포함 관계, 확장 관계. 관계인데, 네. 그 다음에 연관 관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일반화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 유사한 유즈 케이스, 또 유사한 액터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추상화한 것을 추상화한 유즈 케이스, 또 추상화한 액터와 연결시켜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관계가 일반화 관계다라는 거고 확장 관계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확장 관계라고 보이죠. 확장 관계다라는 것은 확장 기능 유즈 케이스, 확장 대상 유즈 케이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유즈 케이스가 다른 유즈 케이스의 실행을 전제로 할 때 형성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실행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을 하죠. 주문을 해야지 주문 접수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 관계다라고 하는 거고 연관 관계다. 그러면 유즈 케이스와 액터 간에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즈 케이스 다이아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